아,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같은데,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면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일까? 탈조선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외국으로 진출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국에서 이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넘어갈 때 그 밑에 그 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는 글로벌 자체로 드문 직업이라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클라우드와 데브옵스 보안 요 세 가지가 크로스 체크 돼가지고 앞으로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점점 늘어날수록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업들 점점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던 개발자들이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드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주로 하는 이것들을 주로 하는 이유가 이게 글로벌로 드문 거기도 하지만 선진국에만 할 수 있어요. 저기 새로 올라오는 중진국 이런 나라에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그런 거 정말 힘들게 신경을 쓰고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노트북 하나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개발자의 일자리라면은 인프라 엔지니어 계열은 선진국에서만 가능하고 지금 AI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력 발전소 한 40개 정도 있는 나라에서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진출로 결정을 해야 되지 한국에서 못 살아남는데 외국으로 뜬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할 때쯤 뜬다 혹은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드문 역량으로 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탈출보다는 진출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 그럼 그게 언제까지가 마지노선일까? 언제부터 한국에 있는 게 위험해질까? 요거에 관련된 부분인데 2029년으로 봅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아래 이야기해 보면 현 상황은 아랫세대에서 윗세대로 돈과 기회가 이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했죠. 이 상승으로 월세가 전이를 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국가 부채에 있습니다. 이 국가 부채는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이 국가 부채가 60%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구축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팬더믹 머니 스노우볼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진보 진영은 대체로 MMT를 추종하면서 국가 부채 무용론을 주장하는 듯 보이는데 2022년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부터 짠돌이 예산으로 여러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R&D 예산 감축입니다. 사실 이건 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국가 부채니 국가 채무니 이런 프레임 싸움 계속 해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오가요. 근데 근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외국은 공공기관 부채까지 국가 부채 비율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 공공기관 부채는 별도로 산정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생각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예. 근데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60%가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근데 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쌓여서 이게 다들 뭐가 진짜지 이걸 잘 몰라요. 이건 순전히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거든요. 그래서 막 진보 언론들이 이렇게 싸우고 보수 언론들이 싸우고 시장의 정설로만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GDP 대비 국가 부채 60%를 위험 수위로 봅니다. 가계 부채 플러스 기업 부채, 국가 부채 다 합쳐서 GDP 대비 총 부채 260%를 기준으로 또 봐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점은 60%, 260%로 봅니다. 이거 된다고 많은 건 아닌데 영향이 크게 나옵니다. 크게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는 EU의 그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EU들을 처음 형성을 할 때 EU 국들에게 권하는 게 GDP 대비 국가 부채 60% 넘지 마라 권했습니다. 반대로 총 부채 260%는 맥킨지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민간 실전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 상당 부분 작동하는 실전 경제라는 점입니다. 학계 경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의 총부채 260% 초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죠. 중국이 이제 요때 2020년도에 260%를 초과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돈 한 번 뿌렸을 때 인플레이션 효과로 딱 났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전 경제 성장률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죠. 그래서 성장률이 확 꺾였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60%부터 우려되는 게 구축 효과인데, 이제 총 부채는 이렇고 국가 채무 비율이 60%부터 우려되는 게 구축 효과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민간에서 더 이상 투자와 대출을 안 받아요. 전부 돈을 쌓아두고 계속 저축해서 가지고 있어요. 민간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디플레이션이 나면 안 되니까 침체를 막기 위해서 국가 부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들어가야 될 그 돈이 그쪽에 추가 투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국채가 나왔네? 국채로 다 몰려버립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이 또이또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돈 빠져나가지고 여기로 몰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디버프가 걸리는, 재정부양 정책에 디버프가 걸리는 게 되는 겁니다. 팬데믹 시기가 왔는데 돈을 풀었더니만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나는데 민간에 있던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또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이게 문제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60%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기축통화국에 속하는 유로를 쓰는 EU와 영국 파운드와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아베노믹스는 더더욱 언급할 필요 없고, 그래서 프랑스 2007년 60% 통과했거든요. 이게 보통 구축 효과라는 게 이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그 바닥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게 생각보다 효과가 크게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까지 증대될 때까지 계속 돈을 풀었습니다. 양적 완화를 했죠. 결과 2008년 이후 GDP 상승이 없어요. 바닥만 계속 다지는데 지금 이게 꺾어지냐 마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풀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2009년 60% 초과 시 90 이후부터 이제 지금 뭐 97.6%까지 재정 지출을 해 왔는데, 자 2009년이죠. 요게 몇 년도였더라? 그 2009년 요때쯤부터 이제 한번 반등하는데 요 이후부터 그냥 계속 박스권입니다. 영국도. 아이러니하게 국가 부채는 여러분들 청년 세대들이 갚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월세도 여러분들이 내야 됩니다. 노인들은 늘어나고 정부의 재정 기금은 더욱 많아지는데 부동산은 계속 가격이 상승해요. 아베노믹스 따로 안 살펴봐도 국가 부채 60%를 넘어선 순간 박스권은 할 수 있어도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서민들에게는 바닥을 다져서 다시 돈을 푸는 과정이 서민들에겐 인플레이션 고통이고 구매력을 잃으니까, 그렇다고 박스권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현상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참고해 봤을 때 지금 2009년 국가부채가 60% 넘어갈 때부터 그 나라에 있는 게 위험하다.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유럽이니까 얘네들은 극복하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완전 가난해졌죠. 구매력 다 잃어가지고. 뭐 무슬림만 계속 받아들이고 완전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도 사실 좀 다 나가리 났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에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과거의 신용을 통해서 미래의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국가부채 60% 넘어 있는 기업, 국가에 세금 부담하면서 있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 상태라면 2030년대에는 동남아권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새로 열리는 인도 등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이 GDP들이 성장해가지고 고소득 선진국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경제 4위, 5위 정도를 노리고 있고요. 2030년경에.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어느 정도 금융이나 이런 게 자유도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소득 국가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글로벌 허브들이 요즘 여기에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게 싱가포르의 땅값이 비싸져가지고 중국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아씨 여기 너무 비싸네. 그냥 말레이시아로 그 회사들을 많이 설립을 하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몇 명 고용해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기본소득과 국가부채 무용론은 끊임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기 박근혜 정권 시기 국가부채 증대를 비판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GDP 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보 진영은 2010년대부터 박근혜 정권의 국가부채를 계속 비판해왔습니다. 2017년 당선 이후 국가부채를 줄여야 되겠다고 스스로 공언을 했어요.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가 부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 사람 시기에 그 3번 플랫폼 국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돈 풀어도 재정 문제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국가 부채 줄여 나갔다 하면 돈 풀어도 재정 부담 없다 하면서 계속 올립니다. 올립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 40% 근거가 뭐냐? 그거 어겨라 하면서 기재부를 압박을 하고 뭐 그 당시에 180석으로 같이 기재부를 압박을 세게 했죠. 그래서 그 공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재부 국가 채무 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게 이 시기예요. 평소에 이렇게 호경기에 저렇게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지 않으면은 불경기에는 안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어도 계속 박스권이어서 그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말을 숨기고 프레임 싸움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국가부채와 국가채무. 대통령도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를 구분 안 했는데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연금은 국가부채거든요. 이거 꼭 지급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채무는 꼭 갚아야 됩니다. 돈 없으면 연금은 안 내도 돼요. 이게 연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말장난인데 이걸 구분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연금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금 지급 안 할 거고 돈도 없어서 안 되는데 계속 여러분들 돈 뜯어갈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 세금이지. 이거 압류까지 시키는데 세금이지. 솔직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갑자기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거를 살피는 신용과 미래를 보는 신뢰에 관한 문제에서는 완전히 똑같거든요. 심지어 또. 그래서 무엇보다 청년에게 돈 뜯어서 갚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장난하면서 이걸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 개소리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40% 경제적 통계적 근거 없는 수치다. 이런 식으로 진보 언론들이 프레임을 잡아요. 자, 그럼 10년 사이에 이 진보 언론들 가장 대표적인 오마이뉴스와 한겨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2014년 박근혜 정부 첫해 나라비 1,000조 원 넘을 건 국가부채 비판하죠. 이게 얘네들이 4대강 비판하면서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꼬집은 걸 시작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2023년 갑자기 국가부채는 적을수록 좋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기현상. 자기네들이 이 소리 이야기하면서 비판해가지고 정권 바꾸고 난 다음에 이 소리를 합니다.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한겨레를 보면 진짜 여러 가지 나오는데 2012년 MB가 숨겨놓은 국가부채 폭탄 위력은 터졌나요? 안 터졌습니다. 2015년 OECD 한국 재정 건전성 최우수 이렇게 했을 때 빚감박이 만들어낸 일그러진 성표 고작 3년 지났습니다. 균형 재정을 비판하죠? 이전에 국가부채 비판했잖아요. 2016년 1년 지났습니다. 국가 채무 사상 처음 600조 원 돌파 국가 채무 비판을 합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에 대해서 최대한 줄여요. 이거 38.3% 재정 건전성 최우수. 요거 받은 지 1년 지났는데 2017년 박근혜 정부 4년 나라비 184조 원 늘었다. 국가 부채 비판 기조를 2년 이어가요. 그리고 2019년 그리고 나라 고가는 빵빵 균형 재정의 역성 균형 재정을 비판합니다. 2022년 나라비 폭탄인데 왜 무덤덤할까? 기왕 쓸 거 잘 씁시다. 국가 부채 옹호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군요. 돈은 유달리 풀려있고 재정정책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잘 만듭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저금리는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고 이런 상황 속에 경제의 고른 성장과 무관하게 물가만은 가파르게 오를지도 모릅니다.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 중앙은행이 갑자기 엄한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저금리를 유지하지 않고 이는 물가도 잡고 왜곡된 자원 배분을 막을 것이라고 선언해버린다면 끔찍합니다. 중앙은행만 믿고 정부도 민간도 빚을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반전이 벌어지면 경제 주체 모두 갑자기 큰 이자 부담을 집니다. 정부조차 도울 여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걸 우리는 지난 3년간 봤죠. 그리고 2021년 다시 돌아옵니다. 부채와 채무는 다르다. 이제 프레임 싸움을 시작을 해요. 기재부가 연일 나라빚에 해명하는 이유 국가부채, 국가채무 다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연금을 확실하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지만 계속 가져가지 않으면은 뭐다? 재산 압류를 시킬 거다. 이거랑 똑같은 소리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겨레의 감명 깊은 글을 제가 남기겠습니다. 왜 책임 없는 청년이
국가의 빚을 떠안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2019년에 왜 책임 없는 서민이 국가의 빚을 떠안게 되었는가? 이런 거 올렸었거든요. 이제 책임 없는 청년이 국가의 빚을 떠안게 되었는가? 이걸 명확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진보놈들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나라에 여러분들 과거의 신용도 미래에 대한 신뢰도 있습니까? 오히려 혐오밖에 없죠. 이건 개인주의적인, 요즘은 혐오를 차별이라고 하는데, 차별은 집단주의적 차별이고요. 혐오는 회피기제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애정을 가져서 접근하는 접근기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에 대한 혐오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에 대한 신뢰와 신용과 애정이 너무나도 가득합니까? 이걸 들어만 봐도 사회에 대한 혐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세금이 더 뜯기고 얼마나 부채에 관련된 연금이 더 뜯기고, 여러분들이 내는 건 똑같다니까요. 채무와 부채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부채가 너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뜯어가지고 그 연금을 감당하겠죠. 채무가 많다. 여러분들에게 세금을 뜯어서 그 세금을 감당하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축 효과를 요약하자면 이건 같습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 정부는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사회를 부활합니다. 그게 4대강이었고요. IMF에 돈 빌려가지고 그대로 인플레이션 일으킨 것도 똑같았고요. 호경기에는 그때를 대비해서 정부의 재정을 안정화시킵니다. 근데 GDP 대비 국가 부채가 60%가 되면 경기 침체에 돈을 풀어도 민간 자금이 말라가지고 디플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즉 경제 시스템이 국가 부채의 디버프, 내성이 생겨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9년 이후 국가 부채가 60% 정도가 됐을 경우 우리는 영국, 프랑스, 일본처럼 유럽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현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만 하는 기업에게 근무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한국에 근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50% 초반대로 막으려고 발버둥을 처음에 쳤는데 뭐 R&D 왜 줄이냐 하면서 별별 난리 났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번 리셋을 하는 게 맞아요. 리셋을 싸그리 하는 게 맞아요. 저거 드라이브 건다고 지금 되는 인구수가 아닙니다. 세 번째, 페이 애즈 유고 시스템 연금. 대다수 청년들은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로 왜 불리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연금이 파운디드 시스템 낸만큼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페이 애즈 유고 시스템, 이거는 NLPL이랑 같은데 쉽게 말하면 먼저 지급하고 후불제로 청구하는 겁니다. 후불제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을 사용하고 후불제로 청구하는 이 구조로 갔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연금 지급은 현재 노동하는 여러분들의 연금에서 가져가서 갑니다. 그거 안 내면은 압류하죠. 그래서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는 구분해야 된다? 뭔 헛소리입니까? 내는 거 다 똑같고 똑같이 세금처럼 내는데. 즉 연금은 9786들에게 소득 대체율이라는 보장성 공수표를 던져놓고 기성세대들에게 그 돈은 사실 지금 근로하는 세대들에게 받아서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숫자가 많죠. 그래서 초기 사람들의 수익 보장금을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참여금으로 주는 구조, 이게 지속할 수 없는 폰지 사기죠. 애초에 설계 자체를 이렇게 폰지 사기로 해놨는데 이게 인구가 많으니까 개혁을 못해요. 개혁을 못해요. 그래서 만만한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군인연금 이런 거 건드리는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보장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이 소득 대체율이 뭐냐? 여러분들이 연봉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45%, 44% 맞는 뭐 4,500만 원 받냐? 4,400만 원 받냐? 이거인 겁니다. 이거 일생 평균으로 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게 진보 진영 8697 세대들이고, 이거 누가 낸다? 지금 현재 노동하는 세대들의 돈을 뺏어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지급할 겁니다. 어떻게 지급할 건데? 돈 찍어서 지급할게요. 그럼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연금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그럼 부동산 가진 8697 세대들은 뭐 월세는 더 많이 뜯겠죠. 이 8697 세대들의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이 45%가 되든 44%가 되든 연봉이 1억 있으면 4,500만 원, 4,400만 원, 이걸 현재 세대에 뜯어서 낸다고요. 국가급 짬 때리기입니다. 네 번째, 노조 기반 연공서열제. 자, 정년 연장을 계속 희망하거든요.
8697들이 노조를 기반으로 해서 연공서열제를 지켜요. 그래서 기회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정년을 늘려서 소득을 오래 보존합니다. 그럼 호봉제이기 때문에 정년이 높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의 총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년, 2년이고 더더욱 더 오래 버텨야 돼요. 이 호봉 기간이 늘어날수록 퇴직금이 늘어나고요. 받는 임금이 늘어나고요. 연금의 소득률 평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국가연공서열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랜 근속으로 인한 막대한 퇴직금,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하는 지금 86세들이 부동산 월세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고 있는 건데 2차 베이비 부머 이 사람들이 1차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이후 자영업 들어갔다가 얼마나 깨지는지 망하는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원 승진을 하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조 기반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월세 세팅하면서 노후 배당을 준비를 해요. 그 성과제 반대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보수 정부가 하는 건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을 정부 매입 임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유튜버들 8697들과 보수 정권에서 하는 게 지금 부딪히고 있죠. 6번째,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채를 다 갚은 세대들이거든요. 예전에 문재인 이전에는 그래도 있어봐야 그 3, 4억 정도 빚이에요. 많아봐야 뭐 2억 정도 빚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 세대들이 다 잡고 난 다음에 초과저축이 증대되었어요. 이걸 기반으로 실질금리가 하락을 해요. 저축률이 많으면은 은행은 금리를 하락시켜가지고 대출과 이런 걸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퇴직금이나 이런 거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저 돈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쌓인 돈이 많아져요. 그게 어떻게 된다? 계속 대출 받으려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 수요를 자극을 하겠죠. 부동산 대출이 과다가 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게 장기 근속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높고 이걸로 초과 저축이 늘어나고, 이게 장기 보유할수록 손실이 나니까 은행은 계속 대출해 주려고 해서 금리를 낮추죠. 그걸 이번에 청년 세대에 이제 저금리 대출로 특례 대출로 돌려버리니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각각 이제 그 초과 저축을 쓰게끔 만들었죠. 근데 이 86세대들이 유물론자들인데 3가지를 조언해 봤습니다. 사업하지 마라, 주식 투자하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이 3가지를 조언을 받으면서 결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자금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갈 걸로 결국 예상됩니다. 지금 하고 있고, 사실 당연히 월세 세팅이나 상속 형태가 될 건데 여러 번 반복하지만 저는 상속세 감세 반대합니다. 이 구조 먼저 다 깨고 난 다음에 상속세를 줄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돈 번 거는 사회의 가치를 제공해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부동산 대박 내서 주식 수익부터 더 크게 내서 대박을 낸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자들 대부분 보면 사실 2000년대 전후로 IMF 이후 부동산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박 낸 사람들이거든요. 인구로 정부를 압박하고 청년 세대들에게 돈 뜯어서 국가 부채 떠넘기면서 자산 증대시킨 다음 청년 세대가 개청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연금 부담 던져놓고 이제 개청원은 끝났으니까 내 자식한테는 물려줘야지. 그래서 상속으로 자식 세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알아요. 자기 자식 세대들은 자기들처럼 부동산 살 수 없을 거다. 불가능한 걸 알고 그래서 상속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별복지 대상도 아니고 단지 돈 뜯어서 잘 살려고 하는 짓뿐이고, 사실 40대 50대들이 그 캐스팅 보트기 때문에 보수 정권 쪽에서도 똑같이 그쪽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원래부터 상속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40, 50대 대다수는 원래 상속세 폐지를 적극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물려주려고 하니까, 자기 입장이 되니까 그때부터 상속세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잡는 것 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실질금리 하락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7번째, 저성장. 자, 저성장인데 금리를 높일 수 없죠. 디플레이션이 하니까. 앞으로 저성장이 되면서 점점 금리를 낮출 건데, 부동산은 올라가면서 비용은 증대되고 기회는 감소할 겁니다. 나쁜 일은 원래 한 번에 터져요. 걔가 과거 청년층의 재무관리편에서 한국에 남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했어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수출 기업에 근무해라. 저성장이니까 국내 수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해외 수요를 활용해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국내 수요를 일하면서 새로운 리더 계층으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도 최대한 해외 수요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만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서 임대료가 급증하면 공실이 생기는 것과 똑같이 국내 수요의 연동, 이건 비용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 연동되는 파트, 기업에 절대 일하지 마시고 해외 수요에 연동되는 회사, 영역, 그리고 해외 자체에서 근무하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직업적으로는 글로벌로 드문 직업들, 제가 이거 계속 이야기하는 클라우드, 데브옵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이런 직업으로 빠르게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클라우드 보안과 데브옵스에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전 세계가 인도에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국내 수요에서 한계가 생기니까 최대한 해외 수요를 활용해서 총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점점 부동산은 올라가죠. 총 수요의 기반으로 저축률이 쌓이고 거기에서 콜금리와 대출금이 낮아지고 주택으로 계속 대출해 줄 테니까. 세상은 풍요로우니까 여러분들의 능력만 채우십시오. 그 세상이란 게 한국 안의 세상에서 접근하지 말고 해외 수요로 진출하는 겁니다. 이게 해외를 옮겨가는 이유입니다. 시장을 옮겨 타라는 거고, 해외로 진출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재택근무하더라도 해외 수요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해외 수요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기의 주니어 기간 동안 열심히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공동의 책임이란 용어를 좀 해보죠. 대다수 사람들은 이거 잘 이해를 못하는데 공동의 책임을 제대로 이해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곤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돕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사실 윤리도 아니에요. 돕는 순간부터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제대로 도와야 됩니다. 돕다가 피해를 입히면 조직의 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좀 더 비약을 해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이 있는데 거기에 힘들게 유모차를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는 엄마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그 유모차를 대신 들어주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유모차가 어디 부딪히거나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다쳤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도와준 사람도 당연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조직 안에 살아가는데 이 공동의 책임이고요. 이 책임 소지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도와주는 게 중요한 행위입니다. 동시에 타인을 돕는 공동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충분히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이나 도움 요청은 거절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에서 전환시키기 때문에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요하는 사람들. 당연하게 도와야지. 이건 멘탈 뱀파이어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배적인 사람들. 당연하게 나를 도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 맡겨둔 것처럼. 즉 돕기로 했다면 책임감 있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그냥 돌아서야 하고 공동의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돕는 순간부터. 그러면 끝까지 도와야 돼요. 한국은 젊은 세대에서 윗세대로 기회와 자금이 이동하는 상황인데 연공서열제식 기회와 많은 노동 그리고 짬 때리기죠. 사실 윗세대는 일 적게 할수록 밑에 때리고 이게 일 안 하는 아저씨들인 일본인 사례와 한국은 똑같죠. 솔직히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하거나 계속되는 재정정책으로 인한 실질임금, 실질금리 하락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월세 세팅을 한 윗세대의 지속적인 상납 그리고 상납2죠. 이거 보면은 이쪽은 이제 압제고요. 압제고요. 위쪽은 조직을 인한 압제고요. 아래쪽은 직접적인 착취죠. 짬 때리기형 상납금까지 포함됩니다. 저는 8697을 착취자, 압제자란 용어를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성세대 다수로 인한 평생 부모, 형님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들의 탄생일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럼 너네 자식 세대들 있잖아.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똑같이 우리도 해도 돼. 그걸 절대 용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 인구수 가지고. 그러니까 탈출하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80년대생, 90년대생은 여기 떠야 돼요. 무조건 떠야 돼요. 여기서 장기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건 스스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그 공동의 책임을 디폴트로 받아내신 거니까. 그 청년 세대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겁니다. 그 조직의 룰에서는 반대 의사가 주류 정치까지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어요. 청년 세대들의 이 반대 의사가. 인구가 많다고 힘 있는 세대가 방치하는 게 디폴트를 예스로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동의를 했다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최소한 의사를 밝히는 게 책임이고 이게 조직의 룰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방치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 그냥 예스 때린 겁니다.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예스 때린 거예요. 이건 룰을 두고 하는 싸움이지 레디컬 페미니즘 세력들도
룰에 많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팝을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조직의 룰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의사표현하고 원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노라고 말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지금 yes가 되어 있는데 국가 부채도 페미니즘 주류와도 이거 모두 공동의 책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적극적으로 반대 안 했으면 무조건 yes가 된 거예요. 싫든 말든 책임 있게 수행해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혐오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돼 거부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단지 반대쪽에는 혐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거기에 4, 5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졌다. 그러면 4, 5년간 숙이고 받아들인 게 민주주의인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딱 봐도 집속주의예요. 뭐? 개인의 파편화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그러지 라는 식이 아니에요. 졌다? 숙이고 버텨야지. 그리고 다음에 기회를 노려야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졌다? 장외투쟁 간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룰에 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데 관해서 논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장기적으로는 더더욱더 집속주의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단의 상위 파벌이 이 집속주의의 방향을 결정하죠. 집단도 전부 통일된 게 아니거든요. 각각 파벌인데 그 상위 파벌들끼리 합의를 해서 이 집속주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집속주의 간의 경쟁이 아니라 전쟁에 지더라도 수긍하는 건 없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뭐 민주주의 선거에 졌을 때 진 쪽의 정상적인 방법은 다음 선거를 기다리고 참고 견디거나 아니면 이 조직에서 그냥 다른 조직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외부로 뜨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거든요. 이제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개념. 이제는 지면 장애투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계속 괴롭히시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 동의했어? 그래서 중간자가 없어요. 이거 봉합하려는 사람들 지금 뭐 정치인이건 뭐든 다 공격 대상입니다. 너 내 편 아니잖아. 죽어.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현재 사실 전 세계 다 비슷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근데 집속주의로 정권을 잡아서 6.8혁명 세대들과 좌파 정권들이 집속주의로 정권을 잡아서 사회주의를 띄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혐오하면서 한쪽에 몰아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더더욱더 집속주의가 강해지고 있죠. 반대쪽도 대응하려면 집속주의에 대응하는 방법은 사실 집속주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는 쪽이 다 죽는다. 뭐 이런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유럽을 봐도 청년 세대는 지속적으로 가난해졌고 윗세대는 사랑 타령이나 하던 아주 좋은 시절을 살던 운 좋은 세대라서 2차 베이비 부모들한테 하는 거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세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우리나라 X세대들은 저 글로벌 X세대 다 똑같긴 하지만은 그 팬데믹 때 돈을 크게 벌었거든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그래서 청년 세대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전 세계 희생당한 세대의 노래가 이런 것들입니다. 장원 바이올린, 조회수 2억 회. 그리고 이게 불평이랑 소고고, 요것도 일본의 하이 요로콘데 병든 사회에 적응하고 잘 나가는 애들은 던져버리자. 이게 집단주의, 사회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집단주의가 되었을 때 특히나 이게 많이 나오는데 뭐 너 잘난 놈이 예? 그럼 최대한 끌어내리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아비치 웨이크미업 들으면서 했거든요. 이게 아비치가 참 안타까워. 아비치인데 웨이크미업도 똑같아요. 근데 아비치의 용어 자체가 재밌어요. 이거 아비규환, 아비지옥을 뜻하는 아비치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구 출신 틱톡 보이위드 연기할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은 말이야. 요것도 웰메단 작품에서 동료들과 함께 합을 맞출 때지. 요것도 그 틱톡에서 유명해지는데 이것도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예. 1억 1.2억 회. 1억 2천만 정도 본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어 번역된 거 제가 링크 해놨어요. 이거 결론 이거예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 꿈도 없고 답도 없다. 사실 이 말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죽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재정 건강의 문제, 육체나 정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이게 자살률의 모든 90%를 차지합니다. 인간관계 없다고 죽는 경우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는 인간관계가 있어서 죽어요. 가정 문제, 남녀관계 문제 이런 거. 인간관계가 없다고 죽는 경우는 없어요.
인간관계가 있어서 죽습니다. 그럼 왜 사회는 자꾸 뭉치라고 하고 외로움이 문제라고 하고 할까? 이거 이유 자체는요. 이걸 통해서 총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 다시 말하자면 이걸 통해서 총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20대는 돈을 많이 쓴다. 왜 돈을 많이 쓸까요? 연애를 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연애를 하면 돈을 많이 써요. 근데 돈이 없고 꿈도 없고 답도 없으니까 연애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수요가 줄어요. 얘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여가도 즐기지만은 집도 사고 대출 받아서 물에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면서 밑에 연공서열제도 지켜주고 짬 때리기도 할 수 있고 이게 기본적인 대기업, 전통적인 대기업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디즘부터 내려온 아주 오래된 구조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런데 사실 뭐 돈 적절하게 모으고 내가 나한테만 돈을 쓰고 그리고 뭐 운동 꾸준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분 관리하면서 호르몬 이런 것들 관리하고 그냥 마그네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일 사람이 건강합니다. 황혼이혼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필자는 저는 이거 돈, 건강, 인간관계, 꿈, 열정이라고 통합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여러분들 개인의 책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이걸 읽어보시면 정치가 직장 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느낄 겁니다. 국가 부채가 중요하다고 했다가 안 중요하다고 했다가 그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제 국가 부채와 채무는 나눠야 된다 했다가 그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통계는 일할 때 이런 거죠. 통계 거짓이고 잘 포장해라. 이거 되게 많거든요. 워터폴 애자일 기업에서 대법원에 이런 나온 건 인터넷 트래픽이 다 남으니까 서버 트래픽이 다 남으니까 그래서 통계가 본격적으로 데이터 기반이 뜬 거고 오프라인 통계는 대부분 거짓이 많죠. 그리고 성전, 자아들은 명분이고 사실은 약탈이 목적이었죠. 평등은 명분이고 일 안 하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 계층 자체가 목적이죠. 저출산은 명분이고 사실 이거 돈 풀어서 그 이익단체 이익 주고 부동산 올리는 게 목적이죠. 돈 푸는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이익이 목적이라고 말하는 경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경고하거나 효율을 따지는 거. 효율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스토리와 세계 정치인이 없고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돈 준다는데 돈 주는 거 택해야지. 이게 포퓰리즘이죠. 진실이 어떻든 언론 끼고 집단의 여론으로 프레임을 어떻게 형성하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대중은 근데 옛날부터 항상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겠다라고 하면 투자도 그렇고 소수자가 돼야 됩니다. 모두 다 아는. 그리고 대중은 대다수 진실을 잘 못 봅니다.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저는 제가 학생들에게 기여해야 될 부분들이 이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도 공개를 했어요. 이거 실제 실행하는 거 대응에서 미리 준비하고 실행하는 거에서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으니까 알려야 될 건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보다 먼저 알았을 테고 임계점은 2029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있는 게 위험이 든다. 위협을 먼저 알았으니까 위험을 대비하든 아니면 국가가 주는 이 책임을 저는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공동의 책임을 받든 이것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고도 한국에 남겠다는 건 위에 열거한 윗세대와 청년 세대에 공동의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영어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저는 얼마든지 포장하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 프레임 잡기 제가 원래 홍보회사 출신이거든요. 마케팅 컨설팅 했고 영업할 때도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이런 집단주의들의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집단주의 방식이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길게 인기도 없을 거 설명하는 이유가 최대한 감정 동조를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단으로 형성시키지 않고 정보를 가져가라. 영감을 가져가라. 약한 연결고리를 형성하자. 강한 결합 필요 없다. 이거 하려는 겁니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반대로 강한 연결고리 하는 방식인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팜플렛 줘요. 그래서 네가 힘든 건 저 윗계층 때문이야. 쟤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여야 해.
이러면은 이게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브랜드명만 붙이는 거예요. 몇몇 브랜드명. 그래서 적에 대한 구별을 하고, 적과 우리 편에 구별을 하고 브랜드명 붙이고 투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언젠가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요거 한 번 형성하면 있잖아요. 거의 모태 신앙처럼 한 청년 시기에 형성된 이런 이론들 한번 형성해놓고 그걸로 이해해버리고 탐구하는 과정 만들고 종교처럼 만들어버리면은 이거 한 20년 갑니다. 20년, 30년? 거의 평생 가기도 해요. 뭐 자기 결정석 관련돼서는 피해자 프레임적인 이해를 시키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회고해봐라. 어떤 식으로 네가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적을 제시합니다. 뭐 저 윗계층 죽여야 된다. 전체 집단, 이 피해자들이 공정한 과정 속에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주관적인 인지 강화. 그래서 너네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니? 그래서 뭘 해도 이 거대 담론을 기반으로 계속 해석을 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보통 세계관이 다른 게 레디컬 페미니즘이나 NL계, PD계 그 9786들이 뭐만 하면 재벌이 착취를 한다느니, 아니면 미국이 착취를 한다느니, 그 김정은 주의자 그 NL계들이거든요. 김정은에 관련돼서 뭐 하는지 중국은 평등주의라서 이렇게 좀 그 사고를 칠 수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거대 담론이 완전히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요. 나머지는 뭐 집단 내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감정 동조. 그럼 어느 시점쯤 되면은 이게 아닌 줄 알아도 너무 깊이 와가지고 관계도 강화됐고,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개인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밖에서 구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닫힌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공동체 감각 키워가지고 이거 보고 저를 교주처럼 추앙하라고 이거 하고 앉아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요. 숫자 게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숫자부터 빼야 됩니다. 원래 숫자를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이 감정 동조가 안 돼요. 저는 룰을 이야기했습니다. 룰에 관해서 싸우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저기 레디컬 페미니스트나 페미니스트 쟤네들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나 아니면 지배적이거나 나르시즘적인 태도를 취하는 집단주의를 형성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주의자, 자유주의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인구 구성으로 싸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집단에서 그 폭력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는 그게 없는, 후환이 없을 것 같은 소수자를 대상으로 잔혹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8697 그리고 진보 정권 거기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레디컬 페미니즘 이렇게 쭉 잡아가지고 20, 30대 남자를 소수자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한국이 위태로운 건 여러분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필수적 이유가 하나 되었을 뿐입니다. 조직을 옮기십시오. 도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게 제노사이드 위험을 회피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뒤탈없을 소수자를 공격하는데 지금 공동체 의식이 사실 무너졌는데 특별히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 이거 하나만 딱 잡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지겠지 하는 의식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차별과 공격의 집단주의와 현생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근처에 두기 싫어하는 회피 기제인 혐오, 요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거 애초에 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싸웠어야 되고, 싸우지 않고 샤이하게 계속 넘어갔죠.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거 조직을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회피는 안 하고 반대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집단주의는 공격과 차별을 위해서지만 개인주의는 싸움을 피해요. 집단주의는 방어가 약해요. 대체로 그냥 무조건 공격합니다. 그럼 공격을 어떻게 하냐? 소모전 하죠. 하나씩 죽여보는 거예요. 그럼 말단이 죽어요. 항상. 제노사이드 이게 구분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저 솔직히 이 비인간화에서 지금 비인간화 단계까지는 다 완별이 됐거든요. 완별히. 근데 비인간화에서 뭐 벌레나 이런 사람 이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유시민은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있지? 아직까지 왜 방송 권력이 살아있지? 쓰레기라고, 2030 남성을 쓰레기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치 권력과 방송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멀쩡해요. 이게 뭐다? 여기는 지금 숫자로도 안 되기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소수자를 탄압해도 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비인간화
이미 넘어갔고 조직화가 아니라 극단화까지 다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준비 직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뭐 보면은 이제 세금 계속 뜯으면서 그 준비 직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장 편한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전쟁이 일으킨 거예요. 저 이제 어떻게까지 방송 권력이 살아있고 정치 권력이 살아있는가? 근데 일어난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 현실이 실제한다면은 이 실제하는 건 지금 뭔가 더 이상 뒤집기 어려운 임계점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 페미니스트 한번 비판했다가 어떻게든 이 괴리를 봉합해보려고 시도를 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급속도로 떨어졌죠. 그 대표적인 게 인구부고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는 지금 단순 투쟁이 아니라 한국 남자라는 종족이 사라졌으면 좋겠어라는 제노사이드입니다. 반면 남성 커뮤니티는 회피를 하는 블록화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즉 이건 아직까지는 개인주의 단계란 거예요. 근데 저 이거 끝까지 개인주의 가는 경우는 모릅니다. 빠질 사람 빠지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폭동 직전이에요. 블록화 되고 난 다음에 죽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죽이지 않을까 싶은데 마약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범죄 폭력화 돼가지고 뭐 마약 합법화 이제 통과하면 그때부터 여성 대상으로 받는 이제 정치 자금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계속 마약 공급하면서 그렇게 죽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외국에도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노무현 정권부터 본격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 9786들이죠. 근데 특히 97 세대들이 인터넷 여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부터는 인터넷 여론을 통해서 당선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대부분 커뮤니티와 현생은 다르다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생은 있잖아요. 주변이에요. 주변. 실제로 현생은 있잖아요. 현실은 관념입니다. 관념. 그래서 헤일이 와도 당장 주변은 안전한 것 같은데 들어와요. 여러분 언제나 현생은 정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이라 생각하는 게 현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물론적 물질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아시아적 관점이 있어서 그래서 인터넷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현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기본적으로 지금은 커뮤니티에 가장 영향이 크고 인터넷 여론이 현생에 가깝습니다. 이쪽이 관념적인 현실이고 나머지는 인스턴스 거기에 대해서 구현 사례일 뿐입니다. 그리고 단지 여러분들 주변이 그게 그 거대한 집단 담론과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잡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청소년 SNS 금지. 똑같아요. 명분은 뭐 SNS 중독이 위험하다. 현실은 뭐 SNS로 인해서 정부 통제가 안 먹히거든요. 중국의 청년 SNS 통제하는 것도 똑같고 미국의 공화진영이 요즘 SNS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미국 지금 청년들 20대 30대들이 생각보다 사회주의적이고 SNS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그냥 온전히 국가 대전략이 이스라엘 관련된 건데 저기 팔레스타인 어린애 죽고 노인 죽고 그거 보니까 저렇게 하냐 하면서 통제가 안 먹히니까 이거 이전에 아랍에 보면 일어난 것도 똑같잖아요. 종교에 관련된 통제가 안 먹히니까 SNS로 뭐 정부 통제가 안 먹혀요. SNS를. 그래서 SNS 중독이 위험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SNS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은 절묘로 부정 단계에 도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자국민에 대한 절멸은 보통 자국민 남성에 대한 절멸은 보통 전쟁 종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 흰깃털단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부정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흰깃털단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집단주의 2030 남성들은 아마 제노사이드 넘어갈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마약 판매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마약 합법화 시켜가지고 뭐에 중독시켜서 계속 그러면 이제 마약 치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정부 지원금 받을 테니까 그걸 계속 이용해가지고 마약에 계속 참여시키고 그래서 너 이거 도와주면은 마약 계속 제공해줄게. 그런 식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남유럽이 그렇죠. 남유럽이 현재 위험은 보통 2029년 이후 요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국가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요. 아편 전쟁도 어이가 없는 게 국가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못 이기니까 정부에서 팔자. 아편을. 그렇게 해서
자국민 대상으로 아편을 중독시켜요. 정작 전부 청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편에 대해서 그 전부 일 못 시킨다, 이거 뭐 일 못한다, 노동 못한다라고 했는데 외국에 나간 저기 청나라 사람들은 광산 노동하고 저기 사람 죽으면서 그 서부 철도 깔고 그런 방식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 비슷하게 세상이 언제 멀쩡하게 돌아간 적이 있었나? 그래서 86세대들은 지금 68혁명의 영향을 받아 자기들이 한 건 혁명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반대하는 혁명은 폭동이나 쿠데타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세력은 뭐 혐오 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건 혁명이고 이제 약하니까 상대쪽은 폭동이나 쿠데타입니다. 이게 68년도의 프랑스와 한국의 80년대에 일어난 민주화 혁명과 그리 다른가 생각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사실 구조는. 그래서 이 싸움에 끼지 마세요. 그 혁명으로 인해서 집단주의에 성공한 세대들 우리는 윗세대 보고 있잖아요. 정치 세력들. 윗세대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돼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넘어가듯이 버려버려야 됩니다. 좀 더 좋은 조직을 택하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집단주의 끝은 결국에는 상위 개인주의자가 다 독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뭐 이용한 만큼 꼬리 끊기 당하는 몰락으로 이어지죠. 그 집단주의의 모든 그 이상한 범죄 책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끝에는 개인이 져요. 집단이 더 중요하니까 당연히 개인이 져야죠. 근데 뭐 그 위에 끝까지 살아남는 건 집단 상위 개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집단주의에서는 오직 집단주의자들만 희생양이 됩니다. 그래서 현생의 위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피하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길게는 제노사이드고 짧게는 세금 착취고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 남자들은 소수자이고 이 집단주의에서는 소수자에게 매우 잔혹해집니다. 후환이 없을 테니까. 이 정도로 읽어놓고 난 다음에 한국에 남아놓고 피해자 행세하지 마세요. 이거 듣고도 조직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과거에 대한 건 신용이고요. 우리가 선진국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신용이 좀 많이 깨졌죠. 유럽에 관해서. 미래에 대한 건 신뢰입니다. 근데 이거 듣고 난 다음에도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신뢰할 수준이면은 이 사회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는 혐오감밖에 안 새겨요 지금. 그래서 싸우는 걸 룰을 중앙에 두고 영향력을 두고 싸우는 게 개인주의자인데 이 선을 넘지 마세요.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 집단주의에 말려들지 마세요. 요즘 은근슬쩍 댓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간간히 보이는데 튀는 겁니다. 튀는 거 책임은 결국 개인이 다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집단으로 뭐 싸워도 숫자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쇼 때리세요. 숏을 쳐야 돼. 제가 이거 여학생들에게 말해요. 여기 튀세요. 여기 튀어요. 제노사이드가 어떤 식일지 모르겠지만 임계점 단계에는 이미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떤 작은 사건 하나로도 터지는 거예요. 계속 쌓여서 똑같아요. 국가부채도 60% 이상일 때부터 임계점에 도달해서 뭐 하나 작은 사건 하나 탕 터지면은 안 풀면은 더 떨어지고 풀면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정한 윤리를 중요시합니다. 뭐 사회적 윤리보다 개인적인 윤리. 사회적 윤리는 우리가 세뇌되는 거에 가까우니까 그냥 버리십시오. 어차피 책임은 결국 내가 지게 됩니다. 지금 조직도 구조도 구성도 문화도 모두 뒤틀려집니다. 뭐 룰도 뒤틀려졌고 조직이 돌아가는 구조도 낡았고 구성원들도 그 낡은 걸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화도 사회적 신뢰감이 다 깨져서 모두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집단주의에 휩쓸려다 보면 작게는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길게는 기본적인 윤리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쓸리지 마세요. 이런 집단주의 조직에 오래 일하신 분들 특징이 나중에 나이 들면 원하는 게 정직하게 살고 싶다. 이게 소원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정하십시오. 가치 생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정리하면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국가 부채가 계속 증대할 거고 페이에즈 유고 시스템 연금, 노조 기반 연공서여제, 오랜 근속으로 인한 막대한 퇴직금, 부동산 월세 세팅 이제부터 뭐 상납금과 압제죠. 그리고 부채를 다 갚은 세대들로 인한 초과 저축 증대.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다시 또 다시 또 반복. 그리고 저성장 기회 감소. 그리고 공동의 책임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 정도 알고 난 다음에 개인에게 일어난 거 모두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결국에는 개인이 책임이에요. 그리고 제노사이드 위험 회피.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버는 거에 관련돼서 지역의 의존성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에 나가도 뭘 한국에 있어 똑같이 보이거든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외국에서 제 제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각각의 상황마다 다 다른 겁니다. 다음 주에 메가피 캐나다에 근무하는 친구도 이야기할 건데 그 친구도 한국에서 재택근무하면서 호주 메가피 소속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보다 방법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의 말을 남깁니다. 배가 항상 샌다는 걸 알게 되면 그 구멍을 막는 것보다 배를 갈아타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다. 자, 끝으로 조직이 어떻게 망하느냐? 조직이든 사장이든 커뮤니티든 망할 때는 오래된 고인물들이 상위 이익을 독식하면 망합니다. 그럼 요거 반대가 뭐냐? 이 고인물들이 망하는 거냐? 망하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익을 만드는 겁니다. 즉 회사도 계속 성장할 때 기존의 걸 발판으로 새로운 이익이 나와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인물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리더가 나오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이고 시장이고 다 똑같은데 그래서 혼란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성장하려면. 네, 보통 중견기업 망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아주 안정적인 곳이 이렇게 망하죠. 우리가 다음 성장을 위해서 이런 사업에 진출해야 된다. 임원들은 모두 동일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임원으로 이 사람들이 영입되고 최소 팀, 장기적으로는 사업부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돼서 임금도 더 많이 올려줄 테고 기존보다 더 큰 이익으로 받을 겁니다. 임원이 반대합니다. 계속 반대해요.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새로운 임원은 안 되고 무조건 우리 밑에 팀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 밑에 들어와야 된다. 아니 기존에 받는 것보다 돈 더 받으신다니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내 밑에 계층이어야 된다. 그래서 경쟁 회사는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감소하고 성장하지 않는 중견기업 되고, 예, 요거 국가 버전으로 똑같습니다. 국가가 대기업 도와주고 성장하지 않는 중견기업 되고, 대기업이 이제 임원 역할하고 국가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막아주고, 이런 것들 많이 봤죠? 뭐 망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초기에 스마트폰 못 들어온다든지. 근데 망하진 않아요. 임원들의 장기 근속으로 상위 이익을 계속 독식하고 오래 독식하길 바랍니다. 권력을 더 중시해요. 그래서 이건 한국의 보험, 세금 구조와도 어느 정도 관련 있습니다.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금 구조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영역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국 사회랑 똑같죠. 이거 2015년 이후 새로운 리더형 서비스나 컨텐츠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시장에서? 없죠. 미국이 챗GPT 기점으로 LMN 대전 펼쳐졌는데 한국은 생각보다 조용하죠. 안 써보신 분이 더 많을걸요? 솔직히 이거 방통위 거 나왔는데 99%가 안 써봤다는데. 정치도 똑같죠. 왜 이준석이 튕겨갔을까? 김종인과 동일해요. 상위사회에 상위사회가 집단주의 사회일 경우 파벌형 집단사회인데 개파의 룰을 어기는 개인이 올라와서 자리를 차지할 경우 신동골 나는 겁니다. 에이, 딱 신동골이죠. 어이씨, 니네들이 우리 파벌을 네가 우리 파벌을 해체를 시키려고 해? 원래 정부 규제가 강력한 성과제로 정당의 성과제를 갖다 집어넣어나가죠. 파벌식 공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정부 규제가 강력한 규제형 사회의 한계점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무너지는 조직에 심장 마사지 하지 마세요. 비생산적이고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잠이나 자세요 그냥. 자, 모든 책임, 조직의 책임, 집단주의 책임, 인생의 책임도 개인이 지는 겁니다. 이건 미래에 대비해서 미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줘야 됩니다. 위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지했으니까 리스크의 정도 여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이 무엇인지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공동의 책임이 무엇인지.